골동업을의 발표를 맡게 된 주상현입니다. 먼저 목차 보시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및 버블을 간단히 살펴보고, 운하투기와 철도시대의 개막, 철도함 탄생, 버블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 본격적인 투기의 말이 오르다, 서서히 비극이 다가오다, 철도 버블의 종말, 결과 및 분석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투기는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매매 차익만을 목적으로 금융, 실물, 자산 등을 구입하는 행위. 투자는 기대되는 수익을 위해 현재 자금을 지출하여 금융, 실물, 자산 등을 구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 매매 차익만을 노린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게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혹은 성공하면 투자, 실패하면 투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경계선이 매우 모호한 게 사실이고요. 워렌 버핏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경계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버블이라는 무엇일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블은 매제 가치에 비해 시장 가격이 과대평가된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비이성적인 투자 행위로도 투기 행위로도 인식됩니다. 미래 기대 수익에 대한 과대평가가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그렇게 되면 투기 세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후에 주식이 폭등하고 군중 심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면서 시장 가치가 더욱더 왜곡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난 거품은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각성 및 투기 수요의 소진, 그리고 중앙정부의 통화 긴축에 의한 유동성의 축소 등의 이유로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투자 수요가 중단되고 버블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버블이라는 것은 버블의 시작도 끝도 결국에 사람들의 심리가 모든 것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발표에서 보셨듯이 단순히 투자자의 심리로만 볼 수 있는데, 그 투자자의 심리가 원인이 좀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일단 철도 버블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운하투기에 대해 먼저 알아볼 텐데요. 운하투기란 철도 버블 이전에 형성됐던 투기 열풍입니다. 잘못했는데요. 1767년 듀크 브리지워터의 운하가 건설되면서 대규모의 자본 이득과 배당 이익, 투자자들의 주가 상승을 통해서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듀크 브리지워터 운하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면서 상품값을 하락시키고 운하의 인근 땅값을 상승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듀크 브리지워터 운하의 건설 뒤에는 이제 1790년에 50대의 새 운하를 건설하는 건설법이 통과되면서 투기 열풍이 많이 올랐는데요. 1792년 운하투기의 절정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브로커, 운하건설회사의 직원 및 변호사, 심지어는 여관 주인까지 합세해서 합세한 투기꾼들이 운항사무실을 열어서 투기를 부추기고, 당시 신문에는 운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93년, 이때가 절정 이후에 1793년 1년 만에 프랑스의 혁명전쟁이 상업공화국으로 이어지면서 파국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운하투기 이후에 운하투기가 한창 붕괴가 되고, 그리고 영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운하투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운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재 영국은 촘촘한 운하 네트워크를 가진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고요. 운하의 길이만 3,500km에 달합니다. 현재 여기 사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영국인들의 삶에 운하는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사회, 아니면 용수 공급이나 레저 등에서도 굉장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일상생활에서 낚시를 하거나 그렇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운하의 혜택이 끝나고 증기 기관차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전에 운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롭다고는 하지만 예전부터 고대 시대부터 운하라는 게 존재했었고, 운하의 혜택이
중요한 시장을 형성했고 상품값을 내리는 데 기여를 하긴 했지만 전혀 새로운 기관이라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기기관차라는 그 전혀 완전히 새로운 이동수단이 발달하면서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의 투기 열풍이 이제 불게 되었습니다. 1814년 철도의 아버지 조지 스티븐스는 첫 증기기관차의 발명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는 발명에 성공했다고 하고 어느 곳에는 다른 그 열차를 그냥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발명이 아니라 실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실용에 입각해서 증기기관차를 실제로 실현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825년 세계 최초의 철도가 개통되게 됩니다. 이게 그 영국의 스톡턴부터 달링턴까지 연결하는 로코모션호라는 게 이제 개통이 됐고요. 이 철도가 1차 투기 열풍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1831년 그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 있는 로켓호입니다. 로켓호가 개통되면서 드디어 최고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철도가 개통되게 되면서 그 보통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반대가 되게 심각했는데요. 일반 시민들과 같은 경우에는 25km의 시속 25km의 빛과 같은 속도가 인간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괴물 때문에 소들이 풀을 못 뜨고 닭들은 알을 못 낳는다. 영미가 양털을 검게 만들 것이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철도를 반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약간 철도가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지주들마저도 여우사냥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도를 반대하고 심지어는 지금 세계적인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도 처음에는 철도를 반대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차 투기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열풍이 스톡턴과 달링턴 사이 철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코모션호가 개통되면서 첫 번째 투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투기는 의회가 재빠르게 철도 건설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로 인해서 빠르게 사라집니다. 철도 1차 투기가. 그리고 2차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버풀과 맨체스터 철도 사이를 잇는 로켓호의 영향으로 이 철도는 로켓호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배당금을 엄청나게 상승시켰고 경제 호황까지 맞물려서 철도 투기에 굉장한 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철도 투기에 사람들이 투자하기 전에 스페인 채권과 은행 주식에 이미 많은 돈이 투자가 돼 있었고 그리고 1837년에 경제공황이 철도까지 파급되는 바람에 2차 열풍마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 첫 철도로 죽은 사람 혹시 아시나요? 제가 찾아보다 네, 첫 철도 사고사는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1830년에 맨체스터 철도가 개통할 때 개막식에 참석한 의회 의원인데요. 참석 중에 불의의 사고로 로켓호에 치이면서 다리가 절단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철도로 이 사람을 빠르게 병원을 수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세계에서 첫 철도 사고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러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버풀 맨체스터 간 출동은 매우 성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두 차례 이런 철도 열풍 뒤에 철도가 변화의 중심이 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철도가 이제 일상생활의 가져오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철도 주변 땅값이 상승하고 지주들의 반대도 다 사그라들고요. 그리고 언론과 철도 회사들은 그 철도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 미친 문명적인 혜택까지 선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신문에서 나온 내용들이 철도는 전례가 없는 혁명적 진보다.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될 정보는 2배로 늘어날 것이고 권력 분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다. 전 세계가 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 가족이 될 것이며 동일한 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한 가지 신만을 믿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할 만큼 철도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철도회사나 신문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 열풍을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열풍은 그 찰스 디킨스의 좀비 아들에서도 혹시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 좀비 아들 중에 보면 호텔과 사무실, 하숙집, 거리 이름에 철도라는 말이 붙게 되었고, 철도망치도 기차 풍경화, 기차 내 포장지, 기차 여행용 샌드위치 박스, 문행 시간표 등이 만들어져 판매되었다. 이렇게 판매되는 것에 철도가 많이 그려져 있고, 그 교수님이 옛날에 말씀하셨던 그 건설품처럼 철도라는 말이 들어가기만 해도 엄청난 투기를 몰고 다니는 그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철도신문 레일웨이 타임즈라고 철도신문이 처음 개간되고 나서 이거는 이제 레일웨이 타임즈는 아닌데요. 미국 철도신문입니다. 그런데 레일웨이 타임즈가 개간되고 나서 3개의 그 신문이 더 창간되었고요. 그리고 투기의 극에 달했던 1845년에는 매주 하나꼴로 창간되고, 그 중에는 주간지와 일간지도 상당수 있었는데,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조간, 석간 체제로 운영될 만큼 철도가 유행의 중심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를 맡게 된 무역과 공파학번 재래탁이라고 합니다. 아까 주성현 그 학생이 말했듯이 이쪽에서 보시면은 1820년대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고, 1825년 스톡턴과 달링턴을 철도로 연결하는 게 철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도 투기가 1차 투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근데 25년 말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데 25년 그해 말에 바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철도 1차 투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1년에 리버풀과 맨체스터 철도가 연결되고 최고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되면서 다시금 또 한 번의 2차 철도 투기가 시작됐는데, 6년 뒤인 1837년에 다시금 이제 경제 불안과 동시에 맞물려서 이제 철도 투기가 또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2번의 철도 투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간 사회에 철도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은 영국 자체의 경제가 되게 호황기였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낮고 곡물값이 연이은 풍년으로 인해서 곡물값이 굉장히 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금도 되게 풍부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어디다 투자를 할까 고민하던 차에 딱 철도가 이제 딱 국립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1844년에 철도 투기가 다시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철도 투기를 할 때 사람들의 가장 큰 심리적인 상태를 조지아가 봤는데, 철도회사가 이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배당을 하는데 배당에 대한 과도한 기대 심리가 철도회사 공모주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 증가로 특히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신문 매체, 언론, 흔히 들어서 언론을 말씀드리면은, 언론에서는 이제 광고를 하면 광고 수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철도회사가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철도회사 공모, 창립을 위한 홍보 목적으로 신문 매체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언론사는 당연히 돈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많이 유치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철도 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철도가 많이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영국 간, 지역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권력이 분산되며 정보가 늘고 제형제국이 발전되는 그 초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철도 레일에 대한 매정한 자도 나왔고, 신설회사 가이드인들은 철도신문, 아까 말했던 언론을 이용해서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사이에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조지 허스입니다. 1800년에 태어나서 1871년에 숨을 거둔 이 인물은 요크시로 태어났으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철도를 알게 된 건 아니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천을 떠내는 토목상 일을 하다가 그 친척의 자산을 물려받으면서 이제 자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요크시의 시장이 됩니다. 근데 요크시의 시장 재직 시절에
1834년에 철도를 만든 조지 스티븐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제 알게 되면서 철도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철도가 이제 미래의 중요 사업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바로 철도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842년 허드슨은 요크 노스 미들랜드 철도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이제 철도회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데요. 요크와 에든버러를 연결하는 철도를 처음으로 놓음으로써 다른 철도 회사들을 또 인수 합병하면서 계속 점점 커가게 됐습니다. 그 후에 3년 뒤에 1845년에 영국의 선더랜드 지역에 이제 위원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조지 스티븐스, 철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증기기관차를 발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도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지금 요크시입니다. 요크시 이제 허드슨이 태어난 지방이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철도 회사를 처음에 발견했죠.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많은 돈을 벌고 여기 가면 썬더랜드가 여기 위쪽에 있죠. 이쪽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되게 됩니다. 사람이 허드슨이란 인물 자체가 되게 전해지는 말로 얘기하면 과시욕이 세고 되게 허영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는 자기가 독단적으로 관리를 하고 회사의 장부는 오로지 자기 혼자만 알게끔 그렇게 비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무 관계가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도 되게 사람들이 투자를 했던 이유가 재무 상태는 되게 안 좋은데 거기에 따른 배당금 자체가 9에서 10%를 매일 줬기 때문에 주주들은 배당금만 제대로 나오면은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든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드슨은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계속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버블을 막기 위한 노력인데 이쪽에서 이제 보이시는 이 사진의 인물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생애 처음으로 이제 1842년에 철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철도 여행을 하게 되면서 자기는 가장 이제 훌륭한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지주도 있지 않습니까? 여우 사냥에 방해가 된다고 반대했던 그 지주들조차 여왕이 그렇게 말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반발이 점점 수그러들고 그 다음에 서민들도 철도가 정말 좋은 운송수단이구나, 철도가 개설되면 많은 혜택이 있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더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2년 뒤에 영국은 1844년 영국은 되게 호황기를 맞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도 회사들이 단기 순이익 또한 되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고 이는 철도 투기의 초석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무분별한 철도 회사가 설립이 되는데요. 이 철도 회사를 설립하고 철로를 깔 수 있고 그거를 이제 허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의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의회만이 가지고 있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영국 의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철도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유지들을 참여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들 명의로 임시 회사를 설립해서 등록만 하면은 바로 철도 회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철로를 깔기 위해서는 의원회에 상정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의원회에 바로 상정이 돼서 승인이 되면은 바로 철로도 깔 수 있고 철도 회사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철도 회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과열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1840년에 독과점 현상이 발생됩니다. 바로 앞에서 다뤘던 조지 허드슨이라는 인물이 거대 자본을 이끌고 요크 노스 미들랜드 회사를 가지고 이 철도를 독과점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1840년대 이렇게 발생하면서 점점 투기 붐이 형성이 되다가 1844년에 이게 투기가 될 것 같다. 앞에 있었던 두 차례의 투기 현상을 보아할 때 이거는 철도 투기가 다시 일어날 것 같다라는 조짐을 가지고 더 이상은 못 보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당시 무역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철도관리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따른 토론을 막 펼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1844년에
조지 허드슨은 영국 철도의 3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로의 그 길이가 영국 전체 철로의 3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심하게 반대를 했죠. 그 다음에 가장 강한 자본가 중에 한 명이었고요. 당연히 의회가 법안에 상정될 경우에 가장 타격을 입는 건 허드슨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은 의회 입법 움직임에 따라서 자신은 사유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주장을 하게 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입법 반대를 통한 로비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법안을 상정했는데 하지만 허드슨의 반발로 인해서 로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로비는 그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로버트 필경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로비를 받은 로버트 필경은 글래드스톤에게 이런 말을 던지면서 압력을 주게 됩니다.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개인들의 투기가 그칠 것 같지 않다. 이 말은 곧 법안을 만드나 마나 투기는 어차피 진행되게 돼 있다. 그러니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드스톤은 어쩔 수 없이 그 철도법 중에 초안 중에 상당 부분을 수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세한 철도법에 대해서는 아직 초안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일단 만약에 한 사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를 먹지 마 라는 이런 거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반대를 합니다. 왜 먹지 못하게 하냐? 먹을 수 있는 건데 왜 먹지 못하게 하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사과를 먹되 이렇게 해서는 하지 마 라고 규제를 완화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조차 되게 구속력이 없는 그런 법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외압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속력이 너무 없었고, 그 다음에 철도국이 이런 초안 법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정이 되면서 철도국이 설립이 되었지만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철도국에서는 산더미처럼 쌓인 철로 건설 계획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인력과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철도국의 주 임무가 신설 노선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의회에 권고하는 게 주 임무인데 인력과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도국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부서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도국의 설립은 유명무실한 철도국의 설립은 오히려 투기의 방지가 아닌 투기의 재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끝까지로 막이 오른 철도법을과 소설이 다가오는 비극에 대해서 발표하는 공과권 지신입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은 철도법의 절정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굵은 투기 열풍에서 하나도 힘을 쓰지 못했어요. 네, 영국 정부가 펼친 능동적인 정책이라고는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철도국을 폐쇄하는 것이 가장 능동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철도 투기에 연루되었는데도 영국 정부는 팔짱을 낀 채로 뒷전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1945년 4월 상원에서 요즘 철도 투기라는 병적인 도박 사태보다도 의회에 관심을 끄는 사건은 없다고 말하였으며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치유책을 내놓기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쉽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의원들은 정부가 주식을 공모하는 것을 불법화해서 투기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였고 오히려 철도회사 설립을 위한 법적 간소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절차가 단소해짐에 따라서 이에 8월 첫 번째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의회는 무려 100개의 노선과 3,000km에 달하는 철도 건설을 인가해 주었습니다. 당시 투기는 이러한 과정 속으로 이어졌는데 맨 처음에 기업이 사업 설명서를 신문에 주식을 공모하는 광고를 냅니다. 그 후에 공모에 성공하게 되면 소량의 주식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소량의 주식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되는 것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투기꾼이 장난치는 거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주식 투자의 형태를 투기로 변질시키기 위한 부정부패가 난무하였는데
증권 대리인을 매수하여서 자사의 주식이 높은 가격을 부르도록 합니다. 높은 가격을 부르면 주가가 올라서 차익 거래를 이용하는 것처럼 차익이 예상될 시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을 또 부정부패를 저지릅니다. 언론 신문에 있는 발기인들과 철도 신문사의 조작을 통해서 허위 가상 기사를 내고 투자자들을 현혹시켜서 철도 신문 조작하여서 또 투기의 형태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또 주식위원회도 작전을 체계적으로 펼쳐서 차익을 획득하는 방안으로 거의 주로 차익 거래를 통해서 당시의 투기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본격적인 투기에 막이 올리게 되는데 당시 주식시장은 주식시장 동물원이라고 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황소는 호황을 나타내는 거고요. 곰은 불황을 나타내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레인덕이라고 해서 절름발이 오리는 화산자를 나타냅니다. 네, 주식시장 동물원에는 이제 황소와 곰, 절름발이 오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이제 뒤늦게 사슴 무리들이 뛰어듭니다. 네,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사슴들은 해롭지가 않은 반면에 레이웨이 스테이트라는 철도 수사들은 단기 신차를 노린 철도 회사의 청약금으로서 끝없는 식욕을 가지고 있는 포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철도 투기꾼들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초과 수익을 끊임없이 갈구하면서 동물원을 헤쳐놓기 시작합니다. 네. 게다가 이 사냥꾼들도 잡지 못할 정도로 수사점을 추적하는 애를 먹을 정도로 여우보다 교활한 면을 가지고 있고, 이제 철도 수사들하고 원래 있는 수사들하고 성격이 똑같은 면인데 이제 다 성격이 같으면은 부끄러운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남 앞에 드러내기를 굉장히 부끄러워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철도 수사수는 단기 시식 차익을 노린 철도 회사권 청약꾼을 빗대어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언론은 가장 중립적인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언론도 부패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철도 신문들은 철도 회사의 음모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를 해주었는데요. 심지어 사설을 통해서 사기성이 짙은 철도 회사를 치켜세웠고 대신 이들로 회사로부터 수천 파운드짜리 사업 설명서 광고를 획득함으로써 그들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네, 더 타임즈라는 신문에서 철도 회사들의 광고 보글이 발생하자 철도 신문과 잡지들은 부동산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설립 추진적인 철도 회사의 발기모임을 알리는 광고와 사업 설명서를 게재해주고 돈을 받기 위해 우후 죽순처럼 창간되었다고 그 당시를 설명하였고, 더 타임즈는 언론 부패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언론 부패를 당시 철도붐을 타고 짧은 기간에 높은 판매 부수와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정체가 불분명한 철도 회사에 대한 허위 가장 기사를 쓰는 행위를 언론 부패라고 당시에 표현하면서 언론 부패를 철도 투기가 발생한 최악의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철도 투기 열기는 도시에서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었는데요. 지방에서의 철도 투기는 도시에서 지방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런던이라는 도시에서는 이미 철도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런던에서는 뒤늦게 불어닥친 철도 열기에는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인이었던 윌리엄 워지어스는 에든버러에서 인베머스까지 모든 사람들이 철도에 강분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인버네스 지역을 병원이라고 설명하고 인버네스 지역의 주민을 환자로 빗대어 설명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철도 투기에 미친 사람들이 수용된 거대한 정신병원이다. 에버딘에서 자신들의 병원까지, 여기서 말하는 병원은 이제 인버네스라는 지역을 뜻하는 말이고요. 병원까지 철도가 연결되지 않아 화가 난 인버네스 환자들은 퍼스에서 하일랜드까지라도 철도를 깔아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다. 당시에 이제 철도를 무조건 깔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게 그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철도를 연결시키면 자기네가 이익을 본다는 생각 때문에 당시에 철도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승객이 많지 않다는 거를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 마을 사람들도 승객이
승객이 많지 않다는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철도가 분설되면 양대와 같은 거 수송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대와 같은 것을 수송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철도를 유치했습니다. 북부 지역에도 투기가 번졌는데요. 북부 지역에는 철도회사 주식 담보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이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네, 리즈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리즈 지역에서는 증권 거래소가 3개나 들어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리즈 머큐리라는 지역 신문에서는 철도 투기의 열풍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3개의 주식 거래소가 들어설 만큼 은총을 받은 그 거리는 돈 벌기에 혈안된 브로커와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마치 장이 열리는 아침 풍경과 같았다. 귀중한 시간을 절약해 한 주의 주식이라도 더 팔기 위해 철도회사 발기인들은 증권 브로커 주위로 달려들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리즈의 이웃 도시인 워크필드라는 곳에서도 9명의 증권 브로커들이 이 지역 주민들의 주식 매매를 대행하였고요. 리즈 증권 거래소로부터 최신 주가 정보를 전해받기 위해 특급 열차가 하루에도 2번이나 운행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서서히 이제 비극이 시작되기 했는데요. 이제 철도 투기는 연극 내로 국한되지 않고 해외로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수많은 해외 철도 건설 계획이 수립되었고 남미, 가나, 인도, 벵골까지 수많은 킬로미터의 철도 건설이 계획되고 이를 근거로 한 주식이 매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웃인 아일랜드에서는 1000개가 넘는 철도 노선을 인가 신청을 했으며 심지어 다양한 계층의 투기꾼들이 모인 철도 조직이 조직되어 신설되는 철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정도였습니다. 네, 9월 한 달 동안 인가 신청을 한 철도 노선은 450개에 달했고 설립 중인 철도회사의 사업 설명서 광고가 철도 타임즈의 8개의 면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단 열흘 동안 공표된 철도 건설 계획은 40건에 이르고 이를 필요로 하는 자본은 5,000파운드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처럼 1846년 여름 풍파까지 겹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 영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철도가 일상화되어서 공장들은 재고를 더 이상 쌓아두지 않게 되었고 그 쌓아둘 필요가 없게 되자 수요는 줄어들었고 이는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라는 신문에서는 1945년 고삐 풀린 투기 열풍으로 발생한 개인들의 손실이 전체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당시 설명했습니다.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1846년 10월 주식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값이 떨어져 발생한 손실은 6천만 파운드에 이르고 엑서터 주민들이 입은 손실만도 800만 파운드에 넘는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영국 법원들의 일정은 파산 신고 공판으로 꽉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결론 부분하고 승자, 패자 부분 발표를 맡게 된 유아가 공파학부원 조성원입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현적 투기도 결국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1845년 9월 말을 시점으로 본격적인 철도 건설이 시작되면서부터 철도 보급이 하락되었다고 됩니다. 그 이유를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철도회사들이 자신들의 능력 이상으로 무리한 철도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막상 철도 건설을 실행할 시점이 되었을 때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들의 주식을 팔았던 투기꾼들에게 주식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돈이 없기는 이 투기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아까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자신들의 능력 이상으로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 한꺼번에 많은 주식이 대량으로 풀리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게 되고 이것을 기점으로 철도 거물이 서서히 하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의 징조를 알 수 있는 뉴스가 두 가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되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45년 10월 14일 화요일자 타임스의 시의 소식이고요. 이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본 결과 그의 시체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철도회사 이름이 적힌 쪽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철도주의 하락을 비관해서 자살을 한 것인데요. 굉장히 안타깝고 당시의 그런 흉흉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틀 뒤인 10월 16일 목요일자로 타임스입니다. 이렇게 주식이 하락하면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좀 안전한 자산인 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금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니까 영국의 금 보유고가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점점 더 0.5% 상승한 3%로 유지할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계획은 또 한번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놓게 됩니다. 철도주의 프리미엄이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발생되는 결과를 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런던을 지나서 지방거래소에 전해졌을 때 지방거래소는 마비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의 그런 상황을 케이스 저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치솟았던 거래량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고 비정상적인 허랑을 보이던 투자 심리는 의심과 불신으로 돌변했다. 이렇게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옆에 보니 마크가 그레이트 웨스턴 레일웨이라고 영국에서 되게 유명한 철도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이 8월 기점으로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불과 3개월 전인 10월에 40%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이제 완전히 터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더 타임스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버블이 우리 눈앞에 엄청난 크기로 부풀어 올랐다가 터졌다. 이 버블은 아무런 예식이 없고 통상적인 문제 없이도 어긋나며 일상적인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버블보다도 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왕성했던 주식 매매를 잠잠해지는 수가 있었지만 이 여파로 인해서 47년에 금융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공황의 원인은 철도 투자 발리인하고 주식 청약자 간에 서로 이해관계 대립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철도주가 포함일 때는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을 수 없었는데 이제 각 주가가 떨어지게 되니까 서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되게 됩니다. 이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철도법에 따르면은 철도건설 계획이 주식 청약 없이 중도에 파기된 경우에는 이 발기인들이 그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이렇게 주식 가격이 떨어지니까 청약자들이 자신들이 청약한 주식을 모두 취소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발기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냥 배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당시에 이런 청약의 관행이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호황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만 파운드어치의 주식을 청약을 해도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단 몇 주 정도밖에 배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련상 엄청나게 자신의 능력보다 많은 주식을 청약했는데 버블이 터지고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 모든 주식을 다 떠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떠안 주식의 가격을 대금을 독촉받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금융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글래보스 헤럴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기꾼들을 지배했던 탐욕이 이제 공포의 잔혹감과 독수의 광기로 급변하기 시작했다. 투기의 세계는 소송과 분쟁의 세계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 겹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영국 전역에 이제 소송이 잇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영국 정부가 1846년 5월에 청산법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이 법을 간단히 표시해드리면은 어떤 회사의 주주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법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렉트 웨스턴 철도회사는 이 법에 따라서 해산된 최초의 철도회사고요. 46년 7월까지 8개의 회사가 청산을 위한 주총의 소지를 공고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고 청산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상한이 잦았는데 투기는 오히려 줄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4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때가 이제 버블이 꺼지는 시점인데 이 전까지는 일어나는 것이 이해를 할 수도 있는 현상이지만 이 45년부터 50년까지 이 버블이 꺼지는 시점에서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45년 이전에 인가를 받았던 그런 계획이 그냥 예정대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이제 철도의 미련을 못 버리고 언젠가 터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은 청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든 효과를 나타냈고요. 철도를 뺀 나머지 부분의 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풍자까지 붙어서 경제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되게 되는데요. 이 철도 버블은 중산층을 몰락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타격이 큰 버블이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부시값이 떨어져 발생한 도시 6천만 파운드에 이른다. 그 당시 재판관이었던 존 프란시스코는 해산을 받은 해산 선고를 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유명 인사라고 하면서 중산층의 몰락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금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계속 심화돼갖고 1847년 1월에는 금 이자율을 동전의 3에서 4% 이상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개인을 상대로 한 지급보증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1847년 10월 17일 공포의 일주일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 사람들이 금을 사재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짜잘한 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의 메이저 은행 중 하나인 리버풀 은행도 파산을 하게 되고, 이런 증권 거래도 전부 마비가 되고, 또 영국 자체의 금 보유량이 50만 파운드, 또 외화 보유량이 50만 파운드까지 떨어져서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예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국의 은행가들이 영국의 수상과 재무부 장관을 만나서 3년 전 투기 억제를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영란은행의 제한법 조정을 이해시켜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실현되고 나서 투기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말씀드리자면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은행법이 영국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집행유예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철도왕 조지어스는 여전히 철도가 낙관적이다, 장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정타로 1848년 8월에 아서 스미스라는 사람이 발표한 그 시대의 법을 철도 투자의 오류라는 팸플릿에서 그가 소유한 두 개 철도회사인 요크 로스랜드 철도회사와 이스턴 카운티스 철도회사가 대표적 불법 투기를 한 회사에 이미 제각되게 됩니다. 이 발표 후에 철도주 가격은 또 한 번 크게 하락하게 되고, 이 이후부터는 대중들이 철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의 말년이 되게 비참했는데, 한때는 이제 영국 국민의 영웅이었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한순간에 사기꾼을 저격하게 되었고, 채권자들을 피해서 대륙으로 도망을 가다가 의도한 직접 박탈을 당하고 나중에 체포까지 됐는데, 결국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남긴 재산이 200파운드에 현금하고 100만 파운드 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철도왕 측은 상당히 안타까운 논란이죠. 그래서 이런 투기가 끝나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리차드 밀레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도 투기는 단순한 도박일 뿐이었고, 돈을 잃은 투기꾼들이 이제 칼을 쥐고 행패를 핍니다. 그러니까 철도왕 허드슨도 철도 투기 희생양이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죽긴 했지만 이 사람도 그런 시대적 흐름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반면 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역사학자는 그는 교수에 흔들려 매달리는 희생양이라고 평하면서 그를 철도 투기 주범 이런 식으로 몰아갔고요. 또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은 되게 풍자적인 작품을 쓰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리틀 브리트라는 유명한 작품을 통해서 당시 이런 사회적인 풍토를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철도 투기 자체는 굉장한 문제였다고 보지만, 이 철도라는 시대 자체는 굉장히 혁명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이런 철도법을 이후에 이 철도가 번역으로 발전되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중대한 국가적 사업을 개인이
유명하게 해서 이런 비극적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영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씩 예를 들어보면은 독일 정부는 철도 투기 열풍이 불어오자 투기를 벌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주식의 옵션과 선물 거래를 금지했으며 신변한 인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는 군인이 철도 건설에 주도권을 지었고, 이 벨기에는 철도 건설과 운영,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투기의 긍정적인 측면은요, 먼저 저렴한 대량 운송 수단으로 산업혁명에 큰 기여를 했고요. 불안전 영국 경제에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기여를 하고 중산층의 부를 노동자들에게 이전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면 철도투기의 부정적인 결과는 1840년대 말후 건설된 대부분의 철도는 자동차의 출현으로 폐쇄될 때까지 기대 운行승인을 줬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투자 대비 이 상품의 운임이나 여행자 운임이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수단이었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영국 정부의 자유방임주의 때문에 철도망이 티타닉같이 얽혀있는데 그림 보신 것처럼 굉장히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자와 패자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 좀 고민이 많이 있는데 승자는 영국 사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자 부분에 있는 이 허드슨하고 이런 투기꾼들이 있는데 이 투기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이 저희가 찾았을 때는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승자는 그런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그런 산업혁명의 혜택을 받은 영국 사회가 승자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패자는 한때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결국 몰락한 허드슨과 또 그를 비롯한 수많은 투기꾼들이 패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출처고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